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나이에 이제 막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몇 년 전 몸이 불편한 첫사랑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깨를 볶으면서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남편은 몸이 많이 불편해요. 전동 휠체어에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제가 없으면 세수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아무리 첫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남자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남편의 아픈 과거이자 저와 남편이 다시 만나 사랑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대학 입학의 꿈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 또한 부푼 꿈을 안고 건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입생 OT에서 처음 알게 된 몇 명의 친구들은 금세 친해져서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아무래도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섞여서 놀다 보니 그 중에는 서로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공모전에 출품해야 된다고 교수님들이 달달 볶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데이트할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 건축학과 그 안에서 서로 끼리끼리 눈이 맞아 하루 종일 같이 과제를 하는 것 말고는 데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저는 여중여고를 나온 터라 숫기가 없어 연애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단짝인 남자 사람 친구는 있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정말 친절한 친구였어요. 과제하다가 졸기라도 할까봐 커피를 몰래 사다 주고 학교 앞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생기면 포장도 해주고 하루는 제가 과제를 끝내고 늦은 시간에 집에 가려고 하니 위험하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본 것이 처음이라 매우 놀라웠습니다. 민우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둘이 팀 과제를 해야 해서 민우네 집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집이 무슨 궁궐 같더라고요. 마당도 엄청 넓고 커다란 개가 2마리나 집을 지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특이했던 건 개 이름이 꼭 사람 이름 같아서 제가 엄청 웃었죠. 저는 당연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집안 딸이었고 그런 격차가 못내 자존감을 떨어뜨려 민우를 좋아하는 마음을 꽁꽁 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3학년까지도 매일을 붙어 다녔어요. 같은 과 친구들이 저기 부부 온다 할 정도로 저희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였습니다. 민우도 저에게 연애 감정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저도 민우도 서로에게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연애 감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를 일이죠. 민우 덕에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늘 늦은 시간에는 저를 데려다 주곤 했었죠. 4학년에 올라가자 졸업작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당연히 어느 때나 다름없이 개강총회에서 민우를 찾아보는데 민우가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남겨놨죠. 하지만 민우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친했던 동기들에게 물어도 봤어요. 김민우 군대 갔어? 민우 군대 갔대? 몰라. 여기 민우랑 연락되는 사람 없어? 야, 민우 마누 연락이 안 되면 누가 되겠어. 남편 어디다 두고 혼자 왔어? 동기들도 민우의 행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개강한 지 2주가 넘게 지나서야 저는 학과 사무실에 민우가 군대를 갔는지 휴학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공사학번 김민우, 이번 학기 등록 안 했는데 휴학계도 안 냈고 학과에서도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아마 퇴학 처리로 될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조교님, 저 민우네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땡땡동인 건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 아무래도 학생 개인정보고 학교에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연락해야 되고 찾아가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일단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네. 수업 안 들어가?
저는 조교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소득이라고는 연락이 정말 그 누구와도 안 된다. 휴학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디서 큰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첫사랑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과제를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서울권 병원의 중증 환자들 중 김민우가 있는지 찾아보러 다녔습니다. 전화로는 당연히 그놈의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었고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이름을 확인하는 거 말고는 별 다른 수가 없었어요. 민우의 이메일 주소로도 몇 번이나 이메일을 보냈지만 읽지 않은 표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을 바쁘게 보내고 저는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준비했던 공모전에 입상하면서 국내에 꽤 유명한 건축사무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 입사를 해서도 3년 동안은 잡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현장에 전화를 하는 일, 부자재 관리나 수입하는 일 정도요. 왜냐하면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고 3년 만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승진을 해서 현장 업무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 캠퍼스 커플이었던 동기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대학 동기의 첫 결혼식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우도 소식을 듣고 나타나진 않을까 하는 요상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식 당일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 20대 후반임에도 그 누구도 민우랑 연락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기들은 저에게 너네 부부 사이 같았는데 무슨 일 있었느냐고 되묻더라고요. 이 정도로 연락도 저리고 부부 같았던 너까지 모르는 거 보면 어디 야반도주 한 거 아니야? 걔가 은근 티는 안 냈지만 엄청 부자였잖아. 차도 외제차 타고 다녔고 학교 다닐 때 통화하는 거 얼핏 들어보니까 집에 도우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조금 억울한 심경까지 생기더라고요. 정말 야반도주라면 저한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전혀 소식을 모른다는 말에 저도 더 이상 일말의 기대감조차 가지지 않기로 했답니다. 나를 그렇게 떠난 것엔 이유가 있겠지. 어디서 죽었을지도 몰라. 나 혼자 추억 안고 살아가면 되지 하면서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온전히 회사에 쏟다 보니 저는 점점 회사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정말 신생업체 한두 개 맡아서 하던 제 업무는 이제 제법 굵직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초고속 승진이라고 나이 30에 이 정도 업무를 맡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다면서 비행기도 태워주셨어요. 건물을 하나 설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도면과 조감도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 저는 업체가 늘어나자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처럼 바빴습니다. 출장도 상상 이상으로 많아졌어요. 정말 국내에 안 가본 동네가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비어있는 땅은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집안을 어떻게 닦을 것인지, 건물을 어떻게 올려야 효율적인지 답사를 다녀야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지방 출장이 생겨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버스도 한 번에 가는 편이 없어서 몇 번을 갈아타고 시골 동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아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방송에 한번 소개된 이후 꽤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뜨고 있는 관광지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땅 주인이 풍경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멋들어지는 카페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해서 답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정말 동네에 카페 하나 없어서 사장님께서 중국집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허름한 중국집에서 탕수육에 소주를 시켜놓고 하는 미팅이라니 정말 생소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지방 특성상 밥집에서 가끔 미팅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중국집은 처음이었지만요. 한창 건물의 효율성과 디자인, 부자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소주를 드시던 사장님께서 대뜸 시집은 갔냐면서 호구조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연애도 아직이에요. 대신 경력은 탄탄하니 믿고 맡겨주시면 걱정 하나 없게 잘해드릴게요. 내가 우리 윤지의 과장 소문이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근데 윤 과장 몇 살이지? 31? 32? 제가 좀 동안이죠? 이래 보여도 35 먹었습니다. 그래? 학교도 서울에 어디 나왔다고 거기 소장한테 들었는데 XX 대학교였던가? 사장님이 너무 코치코치 저의 사생활을 묻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랬지만 어쨌든 꼭 성공해야 할 프로젝트이기도 했기에 사장님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꼬박꼬박 대답을 했어요. 네, 맞아요. XX 대학교 건축학과 나왔어요.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윤 과장 김민우라고 알아? XX 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에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저는 민우의 이름이 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수소문했던 민우의 이름을 이런 자리에서 사장님께 듣게 되다니요. 사장님이 민우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민우가 다른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쪽 업체에도 견적 의뢰하셨었어요? 어디 회사요? 아소라 아소. 기다려봐. 야, 민우야. 사장님은 바깥에 오토바이 배달원을 향해 민우야 하고 부르셨고 두어 번 부르니 휴대폰을 보고 있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박 사장님. 뭐 더 드려요? 소주? 너 XX 대학교 건축학과 나왔다고 했지? 거 몇 학번이야? 아, 몇 번을 물어보셔. 04학번, 35살. 나 거기 나온 거 맞다니깐요. 그렇게 내가 못 믿어? 저는 민우라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분명 XX 대학교 나온 건축학과 04학번 김민우는 제가 아는 김민우 하나뿐인데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길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칠 법한 아무리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강산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른 얼굴일 수 있나 싶은 모습이었어요. 왕자님처럼 뽀얀 피부에 다부진 어깨,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던 다정다감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깡마르고 새까만 피부에 눈도 민우보다 훨씬 동그랗고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얼굴이었어요. 말투야 뭐 시골에 살다 보면 촌스러워지고 되바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잘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분위기뿐만 아니라 얼굴도 달라졌으니까요. 김민우 맞아? 나 윤지혜인데. 지혜야 당연히 알지. 잘 지냈어? 동기 애들은 다 잘 지내고 내가 연락을 못했다. 너 왜 4학년 되자마자 휴학계도 안 내고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 군대 간 줄 알고 수소문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아는 김민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실은 내가 큰 사고가 있었어. 집에 큰 불이 나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 혼자 가까스로 살아남았는데 재산도 다 타버리고 얼굴에 화상도 입어서 수술도 하고 그랬지. 그제서야 얼굴이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체격까지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 됐지만 사는 게 바빠서 관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면 충분히 왜소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불에 모든 게 다 타버리는 바람에 어디에도 연락할 수가 없었고 나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재활치료도 오래 받았고 내가 세상에 나온 뒤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무작정 버스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일하게 됐지. 그러면서 민우는 사장님께 소주를 한 잔 받아 벌컥 마셨어요. 분명 대학 다닐 때 민우는 술을 한 잔도 못하는 친구였었거든요.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러 갈 때도 항상 구석에서 탄산음료를 먹던 친구였는데 소주를 연거푸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도 변하게 만드는구나. 세월의 격차는 너무나도 다르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두 사람 번호도 교환하고 그러지?
둘 다 미혼이구만. 그 말을 듣고 민우는 제게 쭈뼛쭈뼛 휴대폰을 내밀었고 저희는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기시감은 뒤로 한 채 민우와 다시 연락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너무 기뻐서 눈에 보이는 게 없기도 했어요. 저는 미팅도 잘 마치고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까 했지만 지금 민우의 사정이 좋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 저만 알고 있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피곤함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민우와 연락이 하고 싶어 문자를 보내보았어요. 민우야, 나 집 잘 도착했어.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렇게 먼 동네에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다니. 그러니까 지혜야. 민우 이제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거야? 나 지혜잖아. 아니 미안. 오타난 거야. 민우와 함께 연락을 이어가면서 은근히 갸우뚱할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캠퍼스 건물을 이야기할 때도 건물을 헷갈린다던가 다 아는 건축 설계 이야기를 할 때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던가 하는 일들 말이죠. 물론 세월이 지났으니까 까먹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굵직한 이야기들도 잘 기억 안 난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추억 하나로 이 세월을 버텨가며 민우를 찾아 헤맸는데 민우는 모든 걸 다 별일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서요. 민우야, 앞으로는 가끔 안부도 묻고 연락도 하고 지내자. 우리 대학 다닐 때 정말 재미있는 일 많았는데. 아, 내가 진혁이랑 진솔이 보고 엄청 웃었던 것도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진혁이랑 진솔이 진짜 웃기던 친구들이었잖아. 걔네가 말이라도 하면 친구들 다 배꼽 잡았던 거 기억나지. 걔네는 뭐하고 산대? 저는 여기서 정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혁이랑 진솔이는 민우네 집에서 키우던 큰 진돗개 2마리의 이름이었거든요. 키운 지 10년이 넘은 늙은 노견이라면서 이별하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잘해줄 거라고 애지중지했던 개였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는 그렇다 쳐도 10수년을 키워온 반려견의 이름까지 까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우야, 진혁이 진솔이는 네가 키우던 개 이름인데 그 개들은 어떻게 됐어? 미안. 내가 화재로 머리까지 많이 다쳐서 기억이 잘 안 나. 은근히 내는 오타들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많이 다쳤다고 해도 맞춤법에 띄어쓰기 따박따박 지키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사가 빠질 수 있나 싶었고요. 화재로 인한 부상이라고 했는데 머리를 다친 것도 아니면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지 그러면서도 저는 안다고 아는 척을 해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민우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통화가 가능하냐고 묻더라고요. 민우야, 무슨 일 있어? 급한 일이 뭔데? 내가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 정말 급해서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죠. 그래도 알아주는 건축사무소고 연봉도 많이 올라서 돈이야 꽤 모아두었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물음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감정을 되돌려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요. 지혜야, 정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연락하는 친구가 너뿐이라 사고가 났는데 가족도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되겠다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돈이 얼마냐고 물었고 500만 원이라고 하길래 바로 송금을 해줬어요. 몇천만 원 단위였다면 거절했겠지만 솔직히 5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었거든요. 민우는 꼭 갚겠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제게 연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꼭 예전이랑 비슷해서 찝찝함은 뒤로 하고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 사고 나면서 깨진 그릇들을 변상해야 한다면서 20만 원, 30만 원 짜잘하게 돈을 빌려갔죠. 몇 번이나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이다.
진짜 미안하다. 지혜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등등 말로 구슬리기에 못 이기는 척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 그런데 지혜 너 월급날 가까워지지 않았어? 나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민호야, 내가 너한테 여태 빌려준 돈이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돼. 어떻게 나한테 갚으려고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여태 빌려간 돈 한 푼도 안 갚았잖아. 나도 생활이 힘들어서 더는 못 빌려줄 것 같아. 저는 제 월급 날짜까지 물어보는 행태가 많이 뻔뻔하다고 느껴지고 점차 수상해졌어요. 하지만 본인이 김민우라고 하고 그것도 제가 말하기 전에 XX대학 건축학과 공사학번이다까지 밝힌 마당에 증거가 딱 나오는 것도 없었고요. 얼굴이 좀 다르다, 말투와 성격이 다르다고 우기기엔 10수년 동안 연락이 중단되었던 친구인걸요. 제가 몇 번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하자 제게 연락도 뜸해지더라고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지 말고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민훈의 동네 땅주인 사장님께서 제가 잡은 컨셉에 대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셔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뛰어다니는 와중에 민우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또 돈 이야기일까 싶어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안 받기가 조금 그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라는 말에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하루를 여기서 있어야 할 것 같아. 알다시피 내가 친척들도 연락이 안 닿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실은 내가 사고 해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호텔을 잡지도 못했거든.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도 푼다고 생각하고 너네 집에서 하루 지내도 될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자고 가겠다는 소리를 한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싶으면서도 또 밤새 술 먹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마음이 공존하더라고요. 어차피 투룸이니까 작은 방에서 재우고 안방문이야 잠그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퇴근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회사 근처에서 민우를 만나 밥을 먹고 편의점에 들러 안주거리와 맥주, 소주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좋다면서 구경 좀 해도 되냐고 하길래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뭘 그리 샅샅이 보려고 하냐며 앉아서 술이나 먹자고 했어요. 알코올은 분해를 전혀 못한다며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던 민우는 어디 가고 소주는 역시 맥주에 타먹어야 제맛이라면서 소맥을 타마시더라고요. 민우 너 알코올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전신이 빨개진다면서 술 안 먹지 않았어? 그거 다 어릴 때지. 공사장이며 배달일이며 고생해봐. 술이 꿀떡꿀떡 넘어간다니까. 능청스럽게 오징어 다리를 뜯으면서 소맥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 환상은 점점 깨졌죠. 저는 대충 사온 술을 다 마시자 이제 잠이나 자자면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민우를 확 밀치고는 저쪽 방에서 자라고 떠밀었죠. 민우는 약간 머쓱해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어서 잠자기엔 조금 먼지도 많고 비좁긴 했지만 어차피 하루인데 뭐 어떠냐는 마음으로 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해서 민우 방에 노크를 하니 조용하더라고요. 출근을 할 시간인데 민우를 혼자 두고 나가기가 너무 꺼림칙해서 깨울 생각으로 문고리를 잡아 돌렸는데 이미 나갔는지 방에 없더라고요. 뒷정리도 하나도 안 해놓고 가서 좀 열이 받았지만 손님인데 그것까지 바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본 액세서리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 설마 싶어서 서랍을 열어보니 제 귀금속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때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정말 죄송한데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사정을 설명한 뒤 경찰을 부를까 고민을 하다 민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서랍에서 사라진 귀금속들은 엄마가 취업 선물로 주셨던 금 5돈짜리 팔찌와 30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사주신 진짜 진주 귀걸이 목걸이 세트였어요.
경찰을 바로 부를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민우가 돌려주기만 하면 없던 일로 해줄 수 있기에 민우에게 먼저 연락을 한 거였죠. 지혜야. 나 먼저 나왔어.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인사도 못했네. 민우야, 혹시 작은 방 서랍에서 내 귀금속 가져갔어? 저는 둘러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죠. 민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흥분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와다다다 말을 쏟아냈어요. 지금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나를 도둑으로 생각해?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집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네가 몰라서 그래. 나 남부럽지 않게 돈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그리고 나 그렇게 도둑질할 만큼 못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잘 풀리면 나 부자야. 저는 정말 황당했죠. 그렇게 돈이 많다는 애가 지금 짜장면이나 배달하면서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빌려간 돈만 800만 원이 되는걸요. 그 귀금속 돌려만 주면 경찰엔 신고하지 않을게.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시간도 있고 과거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민우는 씩씩거리다가 주소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잠시 눈이 돌았던 것 같다면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문자로 집 주소 찍으면 택배로 보낼게. 그러길래 나한테 돈 좀 빌려줬으면 내가 이런 치사한 짓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저는 변해버린 민우가 정말 단단히 미쳤다는 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찜찜했고 민우가 꼭 민우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정말 확신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죠. 밤사이에 술을 마실 때 취할 때까지 먹인 뒤에 술술 불게 만들었어야 했나,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게 말해봐야 지가 김민우가 맞다는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진정으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카페를 짓겠다던 사장님께서 저와 건물 디자인 협의까지 다 맞춰놓고 발주를 넣었는데 유리창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더 넓혀달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이미 견적이 다 나왔고 유리창이 더 커지게 되면 충고도 수정해야 되고 그러면 기둥이나 철근 쪽에도 자재가 더 들어가야 해요. 이건 제가 사장님을 설득해야지만 추진이 가능한 일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짐을 챙겨 민우가 사는 그 동네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도착해서 사장님 댁으로 다짜고짜 찾아가 협상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께 상황을 그대로 설명드리고 결국 처음 디자인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말바꾸기 없다고 도장까지 쾅 찍고 나오니 이미 해가 진 어둑어둑한 저녁 8시였습니다. 집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골이라 그런지 가게들이 일찍 닫더라고요. 8시에 마치는지 민우가 저 멀리에서 터덜터덜 중국집 가게 문을 닫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지에서 민우를 만났다는 게 내심 반가웠던 터라 저도 모르게 민우야 하고 부르려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얘야, 영준아! 귀가 어두운가 불러도 말을 못 들어. 아이씨, 영준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어둑한 주위 덕분에 제가 보이지 않았는지 주위를 연신 살피며 할머니의 팔을 확 잡아채고는 뭐라고 궁시렁거리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실수했다고 판단하신 건지 할머니는 연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민우에게 하면서 입을 찰싹 때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준이? 영준이가 누구지? 하고 말이죠. 저는 정신이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만약 민우가 영준이라면? 진짜 민우는 어디에 있지? 진짜 민우, 가짜 민우, 영준이 온데 섞여서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체 없이 휴대폰으로 민우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별일 없지? 어디야?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어. 왜? 택배 잘 받았다며. 돈은 천천히 갚을 거야.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달도 더 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네 동네에 와 있는데 휴대폰 배터리도 이제 꺼지기 일보 직전이고 잠깐 볼 수 있을까? 너 일하는 중국집 앞이야. 민우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중국집 앞으로 왔어요. 저는 괜히 멋쩍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민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귀찮게 미안. 너네 집에서 혹시 나 하루 자고 가도 돼? 여기가 시골이라 차편이 일찍 끊기잖아.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차편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휴대폰도 꺼져서 어디 연락도 못하고. 그럼 대충 근처 여관방 잡아서 핸드폰 충전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 내가 지갑까지 잃어버려서 버스에 두고 내렸나 봐. 돈이 한 푼도 없어. 아니, 10만 원도 없어? 민우는 궁시렁거리면서도 제가 방법이 없다고 계속해서 집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는 아까 영준이라고 불렀던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딱 봐도 동남아계 외국인인 것 같았어요. 소개를 해달라는 모양새로 가만히 서 있자 민우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사고 나서 빈털털이 됐다고 했잖아. 무작정 여기로 왔는데 이 할머니가 자식이 없다고 같이 살자고 하셔서 내가 같이 살면서 보살펴드리고 있어.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웃으면서 서 계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나에게는 아무런 말도 걸지 말라 그런 표정이었기에 저는 잔뜩 긴장하며 고갯짓만 했습니다. 민우는 제게 방이 3개지만 화장실 옆에 있는 방은 돌아가신 가족의 남은 유품들이 있다면서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본인은 본인 방에서 잘 테니 저보고 불편하지만 거실에서 자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할머니가 할머니 방에서 이부자리를 하나 들고 오셔서 거실에 깔아주셨습니다. 저는 알아서 잘 자고 아침 일찍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다들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민우는 씻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게 절대 화장실 옆방 문을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민우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거실 책장에 꽂혀있는 앨범들에 눈을 돌렸어요. 어릴 적 사진이 있는 앨범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두꺼운 앨범을 후다닥 꺼내서 사진들을 보는데 아기 때 사진부터 어린이,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쭉 있는데 그 어디에도 제가 알던 민우 얼굴이 없는 거예요. 사진 중간중간 영준이의 첫 입학식, 영준이와 영준이랑 놀이공원 이렇게 사족이 써져 있었고 민우에 대한 이름이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자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발견하여 유심히 보는데 아무리 봐도 할머니와 지금의 민우 얼굴이었어요.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몰래 주머니에 쑤셔놓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앨범을 꽂아놓았죠. 때마침 민우도 씻고 나오더라고요.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맥주라도 한 잔 할래? 주면 고맙지. 저는 민우가 술이라도 진탕 마시고 푹 잠들면 그때 본격적으로 증거를 더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술자리가 조금 길어졌지만 저는 배불러서 더는 술을 못 마시겠다는 핑계로 술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민우가 이제 자야겠다며 휘청거리면서 일어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걸 보고는 불을 끄고 꺼두었던 휴대폰을 다시 켜서 후레쉬 빛으로 앨범을 뒤져보았어요. 그렇게 1-2시간쯤 흘렀을까 온통 영준이라고 적힌 지금의 민우 얼굴을 한 사람의 사진들을 모조리 확인하고 저는 민우가 영준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뚝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어요. 영준이는 왜 XX대학교 건축학과 공사학번 김민우 행세를 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민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골까지 와서 굳이 그런 짓을 할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2잔 마신 맥주 때문인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디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할머님이 아프신 줄 알고 할머니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민우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화장실 옆방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끙끙거리는 소리도 남자 목소리 같았고요. 저는 두려움에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 방엔 분명 유품이 있다고 했는데 민우와 할머니 둘만 사는 집이랬는데 남자가 하나 더 있다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는 민우의 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와 조용한 할머니 방 소리를 확인한 뒤 두 눈을 질끈 감고 화장실 옆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존하고 있는 어둑한 방이었는데 바닥쯤에 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끙끙거리는 사람의 얼굴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그 사람은 진짜 민우였어요. 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민우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너 혹시 민우니? 김민우? 누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XX대학 건축학과 공사학번 윤지혜야. 나 알겠어?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저는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갈까 방문을 꼭 닫고 민우의 옆으로 다가가 스탠드 불빛을 가까이 비췄어요. 밝은 불빛으로 얼굴을 보니 정말 제가 아는 민우가 맞았습니다. 살이 하나도 붙지 않은 깡마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민우의 얼굴이 맞았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일어서 보라고 하니 민우가 가만히 누워서 고개만 쓱 돌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지혜야, 내가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다. 부모님과 해남으로 여행을 가는 도중에 차가 미끄러져서 논두렁으로 차가 거꾸로 처박히는 사고를 당했어. 그때 안전벨트를 유일하게 하고 있던 나만 살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도 거꾸로 박히는 바람에 목뼈를 심하게 다쳤고 목 아래쪽부터는 마비가 왔어.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럼 이 집에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저 영준이란 사람은 왜 너인 척 살고 있는 거고? 영준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목격자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보험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었나 봐. 부모님 사망보험금 수령권으로. 그리고 그 금액도 영준이가 알게 된 거지. 당시에 사고 차량이 비싼 외제차이기도 했고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꽤 된다고 생각했는지 퇴원을 시켜서 그 뒤로 쭉 이 방에서 날 데리고 있었어. 그러면 납치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들 상당히 나한테 잘해줬어. 내가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매일같이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먹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하지만 내 재산을 가지고 싶어서 나한테 몇 번 윽박을 지르기도 했지. 나야 어차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재활치료도 전혀 못했고 그 돈 가져서 뭐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말에 다 대답해주고 했어. 그 덕에 내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지. 하지만 보험금 수령까지는 못했나 봐.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미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가 김민우라고 하고 다녔으니 진짜 김민우인 나를 데리고 움직일 수가 없었겠지. 이건 사칭 범죄야. 범죄라고 민우야. 몇 달 전부터 계속 윤지혜 아냐고 윤지혜에 대한 걸 이야기하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내가 너 정말 좋아했었거든. 그런 사고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꼴로 만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고 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 모두들 깰 것만 같았어요. 뼈밖에 남지 않은 민우였지만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누워있는 민우를 혼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결국 등에 들쳐업었습니다. 민우는 제게 뭘 하려고 그러냐면서 이미 본인의 사진은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고 했지만 저는 재활치료를 전혀 못 받았다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목 위로는 움직일 수 있고 목뼈가 산산조각 난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졌죠. 새벽 4시 해도 뜨지 않은 어둑한 밤. 저는 민우를 들쳐업은 채로 그 집을 나와 무작정 뛰었습니다. 10수년을 누워서 주는 밥만 먹으면서 지냈으니 근육이고 지방이고 남아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가시 같은 몸이라 제가 들쳐업어도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무작정 걷고 또 걷고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걸어 딱 한 대 있는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땀이 범벅되어 깡마른 사내를 업고 택시를 탔으니 택시 아저씨도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저를 태워주셨어요. 저는 어디든 제일 가까운 시외 터미널로 가달라고 했고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연히 병원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오니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병원으로 가서 MRI, CT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촬영본 보시면 목뼈 쪽 신경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비 증상이 온 거고요. 더불어 사고의 여파인지 척추 신경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이건 약물 치료로 호전될 부분은 아니고요. 목뼈 쪽은 이미 협착이 되어서 수술을 하려면 아주 대수술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목숨을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된다면 이미 오랜 시간 신경이 눌려 눈에 띄는 회복은 어렵지만 팔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는 민우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듯 위험해도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고 그렇게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급하게 민우의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저는 민우가 받아야 할 보험금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회사도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발전했는지 직접 병원으로 와주었어요. 직원과 함께 그동안 수령치 못했던 보험금을 정산받게 되었고 그 돈으로 수술비도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받지 못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찾게 되었고 폐가처럼 변해버린 민우가 살던 집 또한 민우의 명의로 이전하도록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수술은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이었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삐뚤게 맞춰진 뼈를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비가 풀리는 그런 기적은 당연히 없었고요. 일단 몸의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50kg가 안 됩니다. 지금은 걷는 것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재활과 더불어 운동치료를 약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몸에 근육이 생기고 순환이 완벽하게 되는 시기부터는 마비를 풀기 위한 재활이 들어갈 거고요. 걸리는 시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혹은 평생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민우가 제 손으로 글씨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재활치료를 빠지지 않고 받자고 말을 했어요. 민우는 눈을 꿈뻑이며 제게 당연하다는 듯 알겠다고 했고요. 수술이 끝난 뒤 영준이라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우의 진술을 토대로 영준이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민우가 사라진 걸 알게 된 이후 그 모자는 집을 버리고 떠났는지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최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알고 있던 휴대폰 번호도 전부 없는 번호로 뜨고 모든 걸 버린 채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경찰은 꼭 잡고야 말겠다고 저희에게 약속을 했고 저희는 경찰을 믿고 치료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민우 옆에서 모든 걸 함께 했고 가족이 없는 민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수발을 들었고요. 결국 제게 너무나도 미안해하는 민우에게 먼저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민우는 염치가 없다며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끄럽게도 저에게 아이가 생기자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38살.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야 갓난쟁이를 낳았고 지금은 민우와 깨볶는 신혼, 정신없는 육아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외벌이로 나가서 일을 하지만 민우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나중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아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라 사회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평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게요. 응원 부탁드려요.